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네,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진보보다 더 진취적인 정당을 만들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일성이었습니다. 비대위가 출범하면서요.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이제 슬슬 이제 나올 겁니다. 구체적인 게 나올 거고 깜짝 놀랄 거라고 했는데 오늘 좀 놀라시지 말라고 사전에 좀 얘기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연아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대위원은 또 의원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그죠? 많이 다르죠. 네. 네. 어떠세요? 그 의원을 하시다가 이제 비대위원을 하시는 건데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떤 책임감들이 좀 있는지. 일단 이제 의원 신분이면서 비대위원을 하시는 경우는 이제 비대위 활동을 전적으로 하실 수 없는 제한이 있죠. 네. 네. 반면에 이제 원내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를 지어서 비대위에서 나온 것을 본인이 법안으로 발의할 수도 있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또 그런 막강한 무기도 갖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직이 아닌 사람이 비대위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권한이나 또 그런 수단들은 좀 부재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원내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어서 네. 조금 더 뭐랄까요? 좀 객관적인 발언? 네. 또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쓴소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로움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지만 좀 외로울 수도 있겠군요. 근데 네. 그 비대위원으로 김연아 전 의원을 선택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사실 주택 전문가시잖아요. 부동산 정책 전문가신데 그것 네.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예, 네. 어떤 이유예요? 저도 그걸 김종인 위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면접 보는 그래요? 과정에서. 왜 네. 저를? 예. 왜 저를? 네.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그 수도권에서 이번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을 가장 가까이서 또 가장 치열하게 경험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위원장님도 그거를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당의 어떤 개혁 변화에 저는 가장 큰 단초가 되는 거는 네.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고 파악하지 못했던 수도권의 민심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다음 집권 가능성이 이제 점점 없어진다. 더 나아가서는 뭐 이게 존폐 위기까지도 얘기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위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비대위원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의 첫 번째 어떤 요인은 바로 직전에 수도권에서 치열하게 총선을 치렀던 그리고 거기에서 패배했던 이제 낙선자 신분이라는 것도 중요했던 것 같고요. 네. 또 뭐 그냥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제 의원 활동을 유심히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왕따였는데 그것도 아시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그것도 알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당내에서 좀 여러 가지 고초를 많이 겪으셨어요. 그죠? 글쎄요. 고초라면 고초고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 이거 하나 여쭤보고 갈까요? 그 금태섭 의원 네. 징계받았잖아요. 전 그러게요. 의원이죠. 네. 이제 당론을 어기고 투표를 했다는 건데 그 예전에 이낙연 총리 인준 때 네. 혼자 그 되게 사진이 인상적이었어요. 혼자 앉아갖고 이제 찬성표를 던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네. 야당이. 그때 뭐 관련해서 또 징계도 받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딱 그것 뭐 때문은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은 네. 다 묶어가지고. 네. 약간 동병상련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금태섭 위원님이 그 이후에 재선을 하셨다면 네. 내부 단속 차원에서 그런 네. 행위가 의미가 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보지만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도 탈락을 하셨고 네. 낙선을 하셨는데 지금 굳이 와서 거의 부관참시에 준하는 이런 형벌을 하는 것은 일종의 다른 민주당 의원들한테 본보기식으로 절대 당론에서 벗어나지 마라 네. 라는 이런 경고성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서 민주가 사라진 민주당의 모습에 조금 많은 씁쓸함을 느낍니다. 근데 당내 민주주의가 어려운 거는 민주당도 그렇지만은 미래통합당도 비슷하지 않아요? 요즘 저희 너무 민주적이라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래요? 그러면 그 민주적인 미래통합당 얘기 잠깐 더 해보겠습니다. 진보보다 더 진취적인 정당 그러면서 진보 보수만 쓰지 말라. 이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게 본 뜻이 정확하게 좀 쉽게 말해서
어떤 뜻이에요? 뭐 여러 가지로 오해도 있으시고 한데 이 얘기의 가장 키포인트는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예. 저는 솔직히 제가 선거를 치러보니까 진보 보수라는 생각을 갖고 투표행위를 하거나 또는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한 40대 후반 이후부터라고 보여지고요. 예, 40대 중반 이하로 보면은 자신들의 삶에서 그렇게 정치 이념인 진보 보수냐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 진보냐 보수냐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갖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에 앞장선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은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취적인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편가름의 가치 기준을 조금 칸막이를 걷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큰 뜻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취적이라는 용어에 계속 수반되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고 있거든요. 결국 미래통합당의 회의는 시대 흐름을 읽지 못했고 그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을 내놨던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정책이 틀리거나 잘못된 정책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설득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시대 흐름에 맞게 했나라는 것에는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시대 흐름.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구체적인 얘기 조금씩 더 풀어볼게요. 근데 당내에서 보수 진보 쓰지 말라 이러면서 또 약간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지금 비대위에서. 그러니까 뭐 보수의 가치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뭐 유사 민주당, 유사 정의당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뭐 쉽게 말하면 더 망하는 거 아니냐. 보수의 가치라도 지켜야 되는 건데.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도 시비 걸지 말라는 건 불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뒤집으면. 있을 수 있다는 걸 가정하신 거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내 분명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보수의 가치는 그래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까지 뭐 많다고 보진 않는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혁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부에 저항이 있습니다. 그게 없이 저는 변화한다는 거 그거는 정말 말로 하는 쇼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항이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새로운 혁신의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변화를 외친다라고 하면 저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내부에서 이뤄지는 이런 그동안의 정치적인 관성,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는 저는 필수 불가결한 절차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좀 민주적 절차를 얘기했지만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서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설득하고 이해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담아서 수정하는 절차가 저는 정말 민주적인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미래통합당도 여태까지 그러지 못했는데요. 저는 이런 다른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 또 토론하고 같이 반박하고 대안을 찾는 과정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반대 의견이나 또는 약간 다른 의견을 내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가치 이런 것들을 보려면은 이제 컨텐츠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 1호 컨텐츠가 곧 나올 거라고 이제 놀라지 말라고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에서 그게 청년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그냥 단독 기사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게요. 저도 오늘 보고 좀 놀랐습니다. 맞아요, 이거? 아니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난 게 없는데. 그건 이제 원칙적인 얘기고. 아니요. 진짜 아직 아무것도 결정난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21대 총선에서 총괄선대위원장 하셨을 때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하고 대학원생들한테 1인당 100만 원씩 코로나 장학금을 주자고 얘기를 하셨어요. 약간 긴급 재난기금 비슷한 거죠. 그러면.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비대위 회의에서도 대학생하고 대학원생만 주면 대학 안 간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고요. 또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논의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 박원순 이재명식의 기본소득보다는 지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경제 환경의 변화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사실은 뭐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네.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비대면 산업들이 일어나면서 더 빠르게 기계화를 통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앞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성 또 우선순위에 대한 부여에 대한 철학은 저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주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또 국가라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채를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부채는 우리 스스로 감내하고 네. 미래 세대에게는 부채를 최소한 적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운영 철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가치가 저는 어차피 모든 것들이 시대의 어떤 흐름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시장 경제의 개념이 과거 뭐 19세기, 20세기와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지금과 달라질 수 있고요. 결국 보면 우리가 수호했던 그런 가치들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 뭐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가 있고 지금 그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발표될지는 뭐 최종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박원순, 이재명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본소득이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지금 여권이 이 기본소득에 대한 아젠다를 끌고 왔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 미래통합당 야권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포퓰리즘이다. 퍼주기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미래통합당에 이거 네. 어떻게 당내 설득이 가능할까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쭉 지켜보면 네. 민주당은 여당이 되어서도 네. 되게 야당 같은 정책들을 많이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질러보자. 뒷감당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이렇게 질러보자라는 식이었고 네. 저희는 야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당같이 야 이거 뭐 책임 어떻게 지냐 지속 가능성이냐 이렇게 해왔던 네.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여야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 뭐 민주당이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도 기본소득 지불할 때 뭐 소득분이 70%냐 100%냐 갖고 이제 막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야 민주당이 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간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저희는 야당이기 때문에 네. 물론 책임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치인 건 분명하지만 여당이 못 읽고 있는 시대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0대 국회는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보지 못했습니다. 없어져야 될 적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네. 상대방이 내놓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무시하고 네. 공격해 왔다면 네. 저는 이제 21대에 대해서는 서로 좋은 경쟁을 갖고 그 대안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네.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그리고 그 대안을 만들어가는 협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면 이제 미래통합당이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입장의 전환 네. 그런 것들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또 그게 제가 바라는 협치의 기본 구조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게 현안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상임위 구성 이게 국회를 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당장 이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줄다리기가 빚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협치도 중요하고 하는데 첫 단추도 지금 잘 못 깨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일단 문은 열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잖아요. 원구성은 네. 그 다음에 좀 얘기 더 하고 그리고 법사위는 좀 개혁을 하자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의 취지 아닙니까? 비대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비대위는 사실은 이 논의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그럼 김연아 전 의원이십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꼭 네. 개회를 해야 일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근데 개회만 하고 일을 하는 국회의원은 정말 무능한 국회의원입니다. 개회와 관계없이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시작이 되면 일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본회의를 열고 그때 법사위 맞춰서 열고 네. 법안을 효율적으로 이제 많이 통과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관행으로 네. 이어져 왔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개원을 하면 훨씬 더 일 속도가 빨라지죠. 다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개원을 하게 되면 그냥 개점 휴업입니다. 그래서 좀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21대 첫
원내 구성이고 여야 간의 협의를 이루는 이 과정이니까 좀 이 밀당의 과정을 좀 아름답게 봐주시면 좋겠고 저는 뭐 민주당이 다 상임위원장 가져가겠다고 하시는 건 약간 협상을 위한 엄포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뭐 적절히 양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포도 좀 너무 오래 가면 국민들도 별로 반갑지 않으실 것 같아서 좀 빨리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사위는 미래통합당이 꼭 가져가야 된다고 보세요? 뭐 법사위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누구의 입장이냐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문구 조정에 대한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경험을 했는데 워낙 법사위 문턱이 높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문구 조절 같은 기능을 패스팅하고 네. 우리 그냥 법사위에다 넘기자 이렇게 남기는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법사위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의 기능을 또 강화하는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지 한쪽만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여쭤본 건 위원장. 근데 위원장은 저는 뭐 야당에게 조금 양보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민주당이 한 80석 가졌을 때도 네. 결국 민주당이 가져갔었고요. 그게 뭐 위원장 하나만 갖고 네.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각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비대위가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총선 때 마무리가 아직 안 돼 있어요. 미래통합당 뭐냐면은 이제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계속 이게 부정 선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여론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비대위에서 이런 거는 좀 뭐랄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어떤 분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네.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입장을 내는 게 맞냐라고 할 뭐 의견이 있는데 사실 이제 비대위가 이번 주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슈들을 다 다루지를 못했어요. 아직은? 그런데 이제 저희 비대위가 굉장히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여러 번 방송을 출연하게 네. 되고요. 저희가 이미 생각지도 않았던 이슈들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오늘 주신 그 과제도 제가 한번 논의될 수 있는 과제인지 안에서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비대위가 아니더라도. 근데 사전선거가 네.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전투표? 네, 사전투표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정선거 운동 일수를 다 보장받지 못하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본 투표 날 거의 안 하고 사전 투표 날 선거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일반화되면서 법정 사전 투표 사전 운동 기간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미 그런 게 많게 되면 나머지에서는 어떤 그 투표자들을 설득시키거나 네. 어떤 우리가 그 선거 운동을 통해서 자기를 피할할 수 있는 기관들을 굉장히 조금 다른 얘기죠. 친애들. 민경욱 의원이 얘기하는 거랑. 네, 좀 그렇게 하죠. 근데 저는 뭐 지금 모든 투표의 문제 제기가 사실은 사전 투표함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아우른다라고 하면 사전 투표 제도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거는 사람들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 네. 복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정인 위원장이 들어서면서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근데 있잖아요. 그 문제 역시 저희 아직 한 번도 거론을 해본 게 아니라서 비대위원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은 뭐 개인 정치인으로서는? 개인 정치인으로서 네. 별로 개인적으로 고려해서 그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으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정인 위원장하고 이해찬 대표하고 만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뭔가 성과가 날까요? 성과라는 게 결국은 이제 국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 아니 협치의 틀을 어떻게 좀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걸 텐데 성과가 날까요? 글쎄요. 이해찬 당대표가 김종인 위원장하고 예전에 같이 계셨었잖아요.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또 예. 공천도 예. 제외되시고 그래서 오늘 저도 만남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조금 과거의 사사로운 정은 털어내시고 이제는 각 공당의 대표이시니까 네. 공당의 대표의 자격으로서 이 어려운 지금 대한민국을 잘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좀 만들어내시는 좋은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모실 때는 비대위가 논의가 좀 더 진전이 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대위원이었습니다.